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며칠 비가 오더니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저 발대 쪽에는 보니까 눈도 많이 쌓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그 주제가 불교 발생 당시의 인도의 그 배경, 사회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자세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말씀을 9가지 항목으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불교의 또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분이 될 것 같고, 이제 불교가 등장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한 2600년 전후에 인도의 그 사정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왜 불교가 그때 당시에 등장하는가에 대한 상당히 개연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여기 일단 스크린샷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먼저 띄우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 네 번째인데요. 불교의 등장 배경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인도의 흔히 고대 문명, 그러면 인더스 문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인더스 문명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또 그리고 그 찬란했던 고대 문명이 어떻게 쇠퇴하고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찬란했던 그 문명을 이루었던 인도 원주민들이 어떻게 몰락을 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이따가 보겠지만 인도스 문명이 쇠퇴한 이유는 크게 그 기후변화라는 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주게 제기가 되고, 또 아리안의 침입 때문이라는 주장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아리안이 이제 그 지배계급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 그 브라만교를, 여기 아리안이 성립시키고 했는데 여기는 브라만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브라만교를 성립시키고 사생계급 제도를 확립한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오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 브라만, 아리안족들이 성립시켰던 브라만교의 내용이 곧 사생계급 제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 브라만교하고 사생계급 제도를 유지시키는 그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업과 윤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업과 윤회 사상을 이제 브라만교의 업설과 윤회 사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의 업설과 윤회 사상에 대한 이해가 바로 불교를 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당연히 그 업설과 윤회 사상에 바탕이 되고 있는 브라만교의 그 업과 윤회 사상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아트만 사상이 또 어떤 건지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이 문제가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동양 전통 사상을 강의를 하면서 늘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논어를 얘기하고 노장 사상을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를 하던, 그 다음에 이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얘기하더라도 다 2500년 전에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이제 돌이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옛날 2500년 옛날 얘기만 해가지고는 현재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고전의 고대 텍스트를 볼 때도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힌두교가
인도에서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에. 근데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다 했는데 불교 안에서는 종교 인구 중 1%도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오늘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인도에서는 사라졌지만 세계로 퍼져서 이제 세계적인 보편 종교가 됐는데 힌두교는 뭐 인도 주변국의 일부는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서양 세계나 다른 아시아,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는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쪽으로는. 그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브라만교의 우리가 흔히 카스트제도라고 알려진 사성계급 제도하고 이제 억가 윤회 사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의 승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더스 문명은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보다는 한 500년 정도 뒤처졌다라고 그러고, 그 전성기가 한 1000년이나 500년. 그 다음에 항화 문명보다는 오히려 한 5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요 항화 문명 위에 우리나라하고 요 오른쪽이죠. 여기에 이제 홍산 문화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항화 문명보다 1000년이나 더 앞선 찬란한 고조선 문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별개 얘기니까 일단 이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 강교역의 고대 인더스 문명이 성장하고 한참 발전했던 때가 이제 시작이 지금으로도 기원전 3000년이면은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 그리고 이제 쇠퇴한 게 170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뭐 한 3000년 그 사이였는데 이렇게 이제 인더스 강에서 발달했던 인더스 문명이 형성된 이유가 이 4대강 유역이 다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거대한 강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형성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이 이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당시에 여기가 인더스 강유역의 이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동북쪽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히말라야 산맥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이제 물줄기들이 합쳐져서 거대한 인더스 강을 이루면서 아라비아해로 흘러가는데 이 전체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작아 보여서 그렇지 3000km가 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의 한 10배 정도 길이가 되는 그러한 아주 긴 강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이제 문명의 발상지로 비옥한 토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히말라야 산에서 이 녹은 눈이 이제 우기가 되면은 같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철이죠. 녹아내리면서 이게 토사를 이제 싣고 와서 여기를 이제 훑고 내리면 이 토양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기름진 토양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유역이 아주 비옥한 상태에서 농경이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또 농경 시작되기 전부터 이 물가에는 원래 뭐가 많아요. 수렵 채취에도 유리한 여러 가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동쪽으로는 히말라야 산이 눈을 녹여서 물은 풍부히 공급하지만 또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요. 또 이제 북동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보는 북풍을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풍부하면서도 날씨는 비교적 따뜻하고 온화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 문명이 꼽힐 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게 됐던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착민은 문다족하고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러는데요. 문다족은 조금 체구가 왜소하고 피부 색깔이 약간 우리 항인종 같은 갈색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 동북쪽으로 이 쫓겨가가지고 이제 아직도 문다족의 일부는 상당히 그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족이 많다고 그럽니다. 산간지대에. 그리고 드라비더족은 약간 피부가 더 검은색인데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서 남인도에 주축이 된 종족이 드라비더족이고 이 드라비더족에서 갈라진 여러 갈래의 다른 여러 부족들이 많이 이제 남인도 쪽에 거주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그 아리안족에게 통합되었던 사람들은 이들이 바로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벌써 수천 년 동안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들은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인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인더스 문명의 아주 발달했던 유적을 따라서 발달한 도시를 따라서 하라파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냐 하면요. 그 유적지가 모헨조다로라는 유적지가 이렇게 여기 하라파하고 여기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요 까맣게 표시된 요 글씨들이 이때 당시에 인더스 강유역에 발전했던 이제 고대 도시들이에요. 요 지역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발굴되는 유적지를 이제 모헨조다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유적의 규모가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나 항아 지역보다도 훨씬 더 유적지가 넓고 많대요. 그래서 이 발굴된 도시 유적지만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한 250여 개가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때 그 유적지의 그 규모를 보니까 추정되는 인구가 한 도시마다 인구가 2, 3만 명씩 정도 거주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250여 개의 도시가 전체 더 합친 인구는 약 500만 명 가까이가 됐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2,800만인데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 수준이 비슷한 시기에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가 먼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고대 문명을 이제 보여주는 게 유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으로 이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요. 폭이 10m나 되는 넓은 대로에 5층 높이의 고층 건물, 광장, 공중목욕탕, 댐하고 저수지, 인공수로, 아파트,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상하도 시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벽돌을 사용해서 5층 높이의 이 벽돌 집을 지었는데, 구운 벽돌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되는 벽돌은 진흙을 말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웠다라는 거는 훨씬 더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동기가 발견이 됐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쌀하고 밀하고 조수수 이런 게 재배가 되고 이제 면화도 재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옷감 만드는 직조공이나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만드는 그 비단이나 벌써 이때가 무명, 양모 이런 게 이때 당시 이미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의 문명에 비해서 인더스 문명이 정말로 뛰어났던 그런 찬란한 문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모헨조다로 유적을 보면 이 사진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관광객들이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엄청난 규모의 이 유적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를 보면은 규모가 보통 뛰어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이제 인더스 문명이 왜 쇠퇴했을까 하는 게 옛날에는 아리안족의 침입 때문에 이제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아리안족의 침입 이전에 이미 인더스 문명이 쇠퇴했다. 그 이유가 기후 변화라는 주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히말라야에서 밀려온 이제 범람이 됐을 때에 그 토사가 유실되면서 해안가로 밀려갔던 그 토양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을 감식한 결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이제 요즘은 더 많아지는데 어쨌든 500년이나 700년 지기로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이제 그 빙하기, 큰 대빙하기 사이에 간빙기가 온다고 그래요. 간빙기가 오면 이제 왜 가뭄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가물면 어떻게 돼요? 참, 추워지면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증발이 되지를 잘 않기 때문에 구름 형성이 되지 않아서 가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뭄이 따라오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천수답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강물이 흘러야 그걸로 농사를 짓는데 가물게 되면은 흉년이 들어서 농업 생산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산도 마찬가지예요. 히말라야 산도 아까 이제 봤던 그 지도에서 보면 만약에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눈도 덜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비도 오지 않고, 그럼 이 강줄기가 마르거나 얼어붙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이 수로를 따라서 이제 서로 교통을 하기도 하죠. 아라비아를 건너서 메소포타미아하고 무역도 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내륙하고 이제 내륙끼리 연결하는 게 이 수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제 교육도 불가능해지고 농사도 짓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결국 간빙기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감소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산기슭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더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안족의 침입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아리안족이 역시 이제 더 간빙기가 되면은 더 이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농경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목민족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초원을 찾아서 이제 가축을 길러서 이제 풀을 뜯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축들이 근데 가뭄이 되고 추워지고 가뭄이 되면 풀이 말라요. 그러면 가축들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빙기에 결국 아리안족들도 이제 유목민족이었죠. 코카서스 지방에서 살고 있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아리안족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인더스 문명이 먼저 쇠퇴하고 아리안족이 그 나중에 왔다는 설이 요즘은 이제 주류인데요. 그런데 이 아리안족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요, 원래는 그 기원전 한 1500년 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죠. 그때 코카서스 지방의 유목민들이라 그러는데, 코케시안이라 그러면 원래 백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코카시안들이 원래 아리안이라는 말은 이 산스크리트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결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이렇게 붙인 이름인데, 코카서스 지방이 어디냐 하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왼쪽이 흑해고 오른쪽이 카스피해예요. 이 지역이 코카서스 지방입니다. 케카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살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크게 대량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현재 유럽의 이제 백인들이고요. 게르만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 이란 사람들이 이쪽 코카서스 쪽에, 이 사람들이 이란을 거쳐서 인도로 이쪽으로 들어온 게 아리안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 쪽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죠. 아리안족들은 이란 사람들도 이 아리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란을 중동 사람들을 약간 흑인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백인계열에 속합니다. 코카시안에 속해요. 실은.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인더스 강유역으로 진출해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드라비드족하고 문다족들을 정복하면서 펀잡 지방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잡 지방은 인더스 강유역의 상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히말라야에 오히려 가깝죠. 카슈미르 쪽, 그 위에, 그 아래쪽, 여기가 펀잡이에요. 여기가 이제 왼쪽다리 위적지가 많이 발견되고 여기고, 이쪽이 이제 그 히말라야 산이고, 펀잡 지방이 이제
인더스강 상류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BC 1000년경에는 아무나강과 겐지스강 중간에 쿠우로 판차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BC 600년경에 겐지스강 유역까지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시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성립시킨 종교가 우리가 오늘날 브라만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힌두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종교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요, 요 아무나강하고 겐지스강 중간에 쿠루 판차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쪽에 인더스강이 이제 인도의 그 서북쪽을 이렇게 있고, 겐지스강이 여기죠. 이제 동쪽입니다. 이쪽으로 겐지스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 중간에 델리 있는 지역에 여기가 여기 이제 아무나강이라고 하고 겐지스강 중간 지역이 쿠루 판차 지역이 됩니다. 요 지역이.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 이제 요 화살표가 아리안족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으로 왔다가 점점 동진을 하게 됩니다. 동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겐지스강 유역까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리안들이 인더스 유역과 겐지스강 유역, 인도의 이제 평야 지대하고 이제 비옥한 토지가 있는 이 양쪽 이 강 유역을 다 차지해서 농경사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밀렸던 많은 이제 드라비드족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도 이 남부 인도 일대가 대부분이 드라비드족에서 구현된 사람들이고 이쪽은 아리안족들이 지배층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대에는 이제 아리안족들은 이쪽이 지배층이지만 이제 요 일대는 파키스탄이 독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나누어졌다고 이거 방글라데시가 이제 인도로 독립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는 없고 그냥 이 전체가 하나의 한 유역이었습니다. 그러고 요게 이제 드라비도인들의 추정은 이쪽으로 이제 밀려서 내려갔던 걸로 이렇게 보이죠.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아리안족들이 이동해서 정착 사회를 이루게 된 그 과정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진출을 해서 겐지스강까지 정착을 해서 원래는 유목민이었는데 농경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자기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라만 하는 과정에서 브라만교가 성립되고 사성계급 제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아리안족은 사회 안정과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사의식을 체계화하고 베다를 집대성해서 브라만교를 성립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사성계급 제도를 확립했다라고 흔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유목민하고 농경사회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농경사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물론 유목생활을 하는데도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토착민들을 완전히 이제 복속을 시키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어요.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제 제사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을 구분을 해서 이제 자기들은 백인들이고 이제 피정목민들은 약간 갈색이나 이제 흑색이니까 색깔을 기준으로 일단 자기 지배계급과 피정목민을 나누기 시작한 게 원래는 그 사성계급이란 말에 원래 그 산스크리트 말은 카츄라 바르나예요. 카츄라 와르나라고 하죠. 이제 V가 대부분이 이제 묵음이 되니까 와르나라는 말이 색깔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인도의 사성계급들을 카스트제도라고 하는데, 카스트제도는 원래 명칭이 아니고 거기 밑에 적어놨듯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자기들 그 포르투갈 말로 카스타라는 말을 붙이면서 영어로 카스트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이 계급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이 혈통과 직업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구분하는 용어로 그냥 카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서양에는 이게 카스트 제도라고 이렇게 알려졌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불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말하는 카스트 제도하고 이 인도의 사선 계급 제도하고는 굉장히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사선 계급이 나누어지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다 알지만 이 사선 계급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라만교가 어떻게 성립이 됐으며 브라만교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베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됐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 사선계급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사선계급제도보다도 흔히 브라만교의 성전이라고 하는 베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는 그 성립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리그베다, 사마베다, 아주르베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기원전 한 1500년경부터 성립되기 시작한 리그베다가 가장 원형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불교로 말하면은 이게 경전인 셈이에요. 베다는 경전이고 그 밑에 나오는 브라흐마나 아랑야카나 우파니샤드나 수트라나 이런 말은 우리 불교에도 보면 논서가 있잖아요. 논서. 논서나 그 해설서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파불교에서 이제 경전은 니까야 수트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우리 불교의 추석사를,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까, 아니, 경전 말고, 경률론 할 때, 이제 그거 말고, 그 부파불교의 추석했던 거, 아비달마에 해당되는 게 브라흐마나 아란야카나 우파니샤드나 등등 뭐 이런 것이라고 일단은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돼.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선 계급 제도가 이 원래 아리안족들이 자기들은 흰색이고 그게 토착민들은 색깔이 다르다라는 데에서 색깔에 기반을 두고 이거를 사선계급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아리안족이에요. 그 위에 세 개는. 그리고 이제 브라만은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학자들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나 관료나 통치계급은 크샤트리아라고 바이샤들은 평민이라고 그냥 그래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아리안들 사이에 이 구분은 이 계급적 성격보다는 직능, 일종의 분업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기들끼리는 크게 이 계급에 따른 차별이 별로 없었고 서로 이동도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그리고 현재 인도에도 이 사선 계급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계급에 따른 인구 통계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략 이제 책이나 뭐 사람들마다 대략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브라만 계급은 한 4% 정도가 되고요. 크샤트리아하고 바이샤를 합쳐서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드라가 한 2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자료는 보면 수드라가 절반이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현대 인도에도. 근데 이 수드라는 대부분이 이제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고 일부 바이샤가 전락해서 수드라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해가지고 전락을 하게 되면 수드라가 되는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명칭 가운데에 브라만은 여기 이제 브라만이 어디서 나왔냐? 베다의 정수를 가진 자 혹은 무한한 힘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이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라가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이샤는 비슈라는 인민이라는 이런 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계급에 속하지 않은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은 혹은 뭐 찬다라라고도 하고
이제 한자말로는 전다라라고 우리 불교 경제로 보면 적혀 있고 그러는데 타밀로로는 파리아라고 해요. 파리아. 유럽 사람들의 영어로 파리아 혹은 독어나 영어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카스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카스트 밖에 있는 아웃카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촉 청민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자라는 뜻, 더럽고 부정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가까이 닿아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우물도 사용하면 안 되고 강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강물이 오염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힌두교 사원에도 오면 되지 않고 불가촉 천민이 베다를 외우면 혀를 잘라야 되고 그냥 읽기만 해도 만약에 베다를 통째로 외우면 머리를 자른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불가촉 천민들은 사실상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더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도 약 1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대도. 근데 요즘도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뭐 인도의 뉴스 보면 심심찮게 이제 계급이 다른 사람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제 가족들이 명예살인이라 그러잖아. 그 부모가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동네에서 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급이 다른 여성들은 또 다른 계급의 남자들이 함부로 뭐 폭행을 하기도 하고 살해를 해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었고 서로 계급 간에는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근데 거꾸로 이제 남자는 상위고 여자는 하위인 여성들하고 간혹 하는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덜한데 거꾸로 여자가 상층인데 남자가 더 하층 계급인 경우는 절대로 이제 안 된 더 금기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현대에도 여전히 이 카스트 제도의 잔재가 사실상 인도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약 85%가 되는 힌두 교도들이 믿는 게 카스트 제도는 업 때문에 윤회 사상과 업설을 바탕으로 이거는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간디조차도 카스트에 순응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뿌리 깊은 이 제도가 바로 인도의 사성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옛날에 반상차별 제도라든가 우리 백정이라든가 이런 천민들에 대한 정도의 그 생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 악랄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성 계급 제도인데 그래서 이 인도에서도 현행 헌법상으로는요 1947년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인도로부터 독립해서 독립국가가 성립되면서 인도의 헌법에는 공식적으로는 계급제도를 철폐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85%가 이 계급제도를 신앙처럼 믿고 있는데, 이제 현대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불가촉 천민이란 말을 언터처블이나 찬다라는 말을 안 쓰고 달리트라는 말이나 하리잔이라는 용어로 바꿔 쓴다고 그래요. 인도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을 아주 나쁜 말로는 뭐라 그래요? 흑인 말고 더 나쁜 말이 영어로 있잖아요. 니그로 이런 말을 아주 나쁜 말이라고 안 쓰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블랙이란 말도 최근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찬다라는 말을 쓰지 말고 파리아라는 말도 쓰지 말고 달리트나 하리잔이라는 말로 바꿔 쓰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달리트라는 말을 쓰기로 이제 주장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아베드 카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달리트라는 말은 억압받는 자, 이제 고통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엠바드 카르가 사실은 그 인도에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인데 우리 한국 불자들한테는 아마 이 사람이 좀 알려지거나 그 사람하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초대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바로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미국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인도로 돌아가가지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불가촉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해서 이 자기를 따르는 불가촉 천민들을 데리고
신불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초대 본부장이었던 암베드카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디하고 얘기했는 것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있냐면요. 이제 간디는 국민회의 쪽 힌두교 신자예요. 힌두교 쪽인데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 시대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고 인도 독립운동을 할 때 이제 영국은 당연히 이제 인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제 힌두교도들하고 이슬람들을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 통치를 하고 이랬을 때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국민회의라는 정당이 지금도 이제 주류 정당이죠. 최대 정당인데 이쪽이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이 차지를 했는데 무슬림 정당 쪽에서는 이제 연합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힌두교도들이 한 70%가 넘으니까 이들이 자기들 독립정부를 수립하려고 이게 잘 얘기를 되질 않았어요. 그 암베드카르는 국민회의 쪽도 아니고 무슬림 쪽도 아니에요. 다른 사회주의 정당을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운동을 할 때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디가 암베드카르한테 했던 얘기가 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보다도 불가촉 천민들이 인간 대접을 받는 인권 운동에 더 매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디가 오히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의 정치적인 활동이 자칫 잘못하면은 분리주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암베드카르가 간디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조국보다 이제 그러면서 네 조국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국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조국이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 조국은 나를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람 대접을 받는 게 더 급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이제 이 불가촉 천민 제도를 없애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나도 불가촉 천민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카스트는 수능을 해야 되는 게 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인도의 근대 인도의 이제 아버지라고도 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간디조차도 이 카스트 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부는 간디보다 이 암베드카르가 오히려 더 이제 진정한 승인으로 초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현재 인도에서는 이제 이 불가촉 천민을 찬다라나 파리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달리트나,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만다스 간디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신의 아들이라는 하리잔으로 이렇게 고쳐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우픈 현실이라 그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불가촉 천민들에게 할당제를 줘가지고 취업이나 대학 진학이나 공무원을 뽑는 데에 몇 %의 할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을 뽑는데 20%는 반드시 불가촉 천민으로 충당을 한다. 대학을 대학에 입학 학생들한테도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죠. 여기 인종별로 할당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한테 이제 공무원 취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 입학 시에 할당을 줬는데 이제 20% 몇 %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도 이제 자리를 잡고 대학교에도 진학을 해서 이제 현대적인 교육을 받는데도 여전히 대학교 구내식당이나 직장에서조차도 같은 자리에서 밥을 앉아 먹지를 않는데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장관 되기 전에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계급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이 사람 의자를 복도로 밖으로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수모를 당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현재 인도가 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인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평민들 있죠. 이제 출신은 브라만이고 쿠샤트리아고 수드라인데 이제 현대 세계가 되면서
그 계급의 조상들을 가지고 출신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업자 신세가 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취업의 할당을 주는 데에서 항의를 한대 거꾸로. 그러고 스드라나 일부 평민들 중에 자진해서 불가책 천민으로 들어와 가지고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게 경제적인 문제가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는데,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는 뉴스에 종종 나오듯이 이 사람들을 사실상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함부로 죽이고 뭐 폭행을 하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도시 쪽에는 아무래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전통적인 신분 질서라든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가 싹이 트기 때문에 이 신분 제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많다 그럽니다. 근데 농촌은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시에서는 뭐 양반 상놈 만상 안 따지는데 시골에 가면 여전히 집성촌에 가면은 또 어른들 중에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돈이 어디냐 그러고, 야 거기면은 뭐 양반이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게 남아있듯이 인도는 그게 아주 심한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불가책 천민이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그 얘기고요.